네, 여러분 통합사회 영상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교과서 대단원 7단원, 네, 대단원 7단원 문화와 다양성 단원의 첫 수업을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아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의복문화, 음식문화, 주거문화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봤었고, 그다음에 자, 산업에 의해 자, 문화적 특징이 각 지역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내용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 오늘은 자, 종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종교가 인간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이제 세계 주요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 그 종교를 믿는 지역에서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 종교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보시면 프린트 20, 자 9페이지, 프린트 29페이지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설명이 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종교는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신적인 요소들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문 환경 중에 산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거면은 종교는 자 정신적인 그런 자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인간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뭐 내세에서든 뭐 현세에서든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게 종교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 종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문화를 꾸려 나가고 있다,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지역별로 오랫동안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오며 독특한 문화 경관과 관습을 형성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종교적인 규율이죠. 규율이죠, 규율. 종교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어떤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진 그런 규율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율에 의해서 인간의 문화가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따라서 의식주와 관련된 주민의 생활 양식과 사회 제도가 다르고 또 종교 건축물 등의 종교 경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가 다른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갈 때 그 종교적 삶의 모습도 확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주요 종교들을 보시면은 그 지역이 창시된 지역이 있지만 창시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여러 곳으로 확장돼서 오늘날 굉장히 여러 세계 넓은 여러 지역에 다양한 종교의 그런 문화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종교에 의해 구분되는 문화적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계 주요 종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이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수능에 선택 과목으로 고르실 수 있는 세계지리에서 한 번 더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문화와 종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번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유심히 들으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종교 여러 자 주요 종교 중에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종교에 대해 나와 있죠. 첫 번째 크리스트교, 두 번째 이슬람교, 세 번째 불교, 자, 네 번째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트교를 보시면은 자, 크리스트교는 무슨 종교냐? 보편 종교라고 돼 있어요. 근데 보편 종교는 여러분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편 종교는 네, 자, 보편 종교는 모든 민족을 포교 대상으로 삼는 종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설명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보편 종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모든 민족이 아니라 자, 특정 민족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민족 내에서 수용되는 종교가 또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편 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은 민족 종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와 불교는 자, 보편 종교입니다. 근데 자, 맨 마지막 네 번째 나와 있는 힌두교는 민족 종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교를 설명하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교를 다시 자 이렇게 올라와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교는 자 어떤 종교냐? 자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에서 의해서 창시된 종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언제 창시됐느냐? 기원 후 1세기에 서남아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했다. 창시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이후에 유럽을 거쳐서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생해서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로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생해서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로 전파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메리카로 크리스트교가 전파됐을 때는 여러분 같은 종파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리스트교가 이게 역사를 거치면서 이게 한 두 번 정도 크게 분열을 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크리스트교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 설명을 제가 써놨죠. 자 기원 후 11세기에 자, 크리스트교가 동서로 크게 분열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자, 동방교회, 그 다음에 서방교회로 분열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동방교회는 여러분 정교회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러시아나 그리스나 아니면은 뭐 불가리아 같은 이런 자, 동유럽과 그다음에 남유럽 일부 지역에서 믿고 있는 자, 그런 이제 크리스트교가 바로 이제 정교회, 동방교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가톨릭, 이제 천주교라고 부르는 가톨릭은 이제 서방교회로 이제 불리는데 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된 게 바로 기원 후 11세기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연도는 뭐 1054년이라고 하는데 연도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자, 이 기원 후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그러니까 정교회와 가톨릭으로 분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크리스트교가 자, 분열되게 되고 그리고 자, 몇백 년 시간이 더 지나서 기원 후 16세기에는 자, 종교개혁이 발생해서 자, 지금 보시는 서방교회, 자,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서방교회가 한 번 더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열되느냐? 이 서방교회가 자, 신교와 구교로 분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구교는 여러분 가톨릭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이고 자, 그다음에 신교는 개신교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당 다니는 친구들은 가톨릭,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개신교 이렇게 자, 분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되고 또 자, 신교와 구교가 분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이 16세기의 종교 개혁으로 이제 크리스트교, 기독교가 분열됐을 때는 신교는 자 북유럽에서 많이 받아들여졌고 그 다음에 구교는 남유럽에서 많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긴 한데 어쨌든 자 국가별로 유럽의 지역별로 나눠보면 북유럽은 자 개신교를 좀 많이 믿었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남유럽은 가톨릭을 많이 믿었던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 기독교가 아메리카로 전파됐을 때도 각기 다른 지역에 다른 이제 기독교, 다른 크리스트교가 전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 같은 데를 보시면 여러분, 자 북미 지역과 중남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북미 지역은 앵글로 아메리카, 그다음에 중남미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아메리카의 각각 다른 지역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개척을 했느냐에 따라서 크리스트교가 다르게 전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자 앵글로 아메리카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영국 이민자들이 개척한 지역입니다. 근데 영국 이민자들은 이제 유럽 북부에 살고 있던 이제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게르만족의 그 이제 분파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영국도 유럽의 좀 북부에 속하는 유럽을 남북으로 나누면은 유럽의 북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발생했을 때도 이제 영국이 좀 개신교를 믿었던 비율이 많았던 편인데 그 개신교를 믿었던 자 영국 이민자들이 개척한 지역이 바로 앵글로 아메리카이기 때문에 지금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개신교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라틴 아메리카, 자, 중남미 지역은 옛날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러니까 라틴 계열의 그런 이제 민족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틴 계열 민족들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 살았던 사람들이냐? 남유럽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럽의 남쪽 지역.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 가톨릭을 주로 믿고 있었고 그 가톨릭을 믿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도 자연스럽게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서 가톨릭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크리스트교가 각자 다르게 전파됐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열의 역사를 좀 거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기독교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는 지역을 자 보시면 높게 솟은 수직의 건물과 탑으로 신앙심을 강조한 고딕 양식의 건축이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좀 미술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딕 양식 같은 이제 용어가 좀 익숙하실 텐데 그런 고딕 양식 말고도 뭐 로마네스크 뭐 이런 양식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적인 이제 크리스트교적인 신앙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건축 양식으로는 자 고딕 양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게 솟은 수직의 건물과 탑이라고 하는 이 고딕 양식은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한 거냐? 자, 신이 있는 하늘로 천국으로 다다르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 교회 건축물이 발달한 그런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자 바로 어디냐? 크리스트교를 믿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수를 보셔도 자, 크리스트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 그런 신자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수가 여러 주요 종교를 비교했을 때 크리스트교가 자, 기독교가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자수가 1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개신교와 가톨릭과 정교회 이런 자 기독교 이제 크리스트교에서 분열된 그런 여러 이제 분파들을 다 합쳤을 때 그런 얘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트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자 이슬람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교 역시 여러분 보편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 낙원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인데 요 이슬람교는 어떤 분이 창시했느냐 무함마드라는 분이 창시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라는 분이 자 기원 후 7세기 여러분 보시는 프린트에는 기원 후 6세기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원 후 7세기예요. 자 이슬람교는 기원 후 7세기에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생한 이슬람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서 그 이후에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는 이슬람교가 지금도 굉장히 비중이 강한 지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슬람교도 이제 무함마드라는 분이 창시를 했는데 무함마드라는 분이 이제 그 사망한 이후에 분열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신교, 구교, 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분열된 것처럼 자 이슬람교도 자 분열이 됐는데 어떻게 분열이 됐느냐? 자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열된 데 있어서는 여러분 교리적인 차이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것까지 알아놓으실 필요는 없고 이슬람교가 분열됐을 때는 자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니파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자 그런 분파가 바로 수니파라는 분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분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뉜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이슬람교는 여러분 그 이슬람교 신자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활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의무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의무가 크게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자의 5대 의무라고 하는데 신자의 5대 의무는 여러분 여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슬람교 신자의 5대 의무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이제 알라 신을 믿는데 자 알라 이외에 신은 없다. 그다음에 뭐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 뭐 이런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 5번씩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느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슬람교가 발생한 지역. 아까 어디라고 했었죠?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단식을 하는 여러분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종교적인 명절로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슬람 달력에서의 9월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인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신 앞에서 이제 비춰보면서 여러 가지 뭐 죄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참회하고 더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단을 지킨다라는 이제 특징이 이제 이슬람교 신자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선을 해야 됩니다.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이제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슬람교 신자의 5대 의무 마지막 5번째는 성지순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슬람교가 창시된 곳, 이슬람교의 성지가 어디라고 했었죠? 여러분 메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발생한 메카에 여러분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이슬람교 신자의 의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돼 있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로 한 번씩은 살면서 한 번씩은 이제 순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이슬람교에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슬람교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돼지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이제 그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돼지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절대로 먹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음주 역시 술을 마시는 것 역시 금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이 술을 먹으면은 이제 사람이 자, 약간 그 이제 악마와 좀 한 몸이 뭐 되는 것이다. 약간 이런 종교적인 그런 규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자의 음주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자, 바로 율법이 허용한 음식인 할랄 음식만을 먹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를 먹을 때도 이슬람교의 율법에 따라서 도축된 그런 고기, 그런 것만을 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용된 음식, 율법에서 허용된 음식을 율법이 허용한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상의 그런 이제 규율을 신자에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 뭐 북부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런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는 세계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교인데, 신자 수를 보시더라도 크리스트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2위의 그런 신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는 어떤 종교냐? 불교입니다. 불교는 여러분 신자 수로 봤을 때는 4위예요. 자, 신자 수 3위는 힌두교고 신자 수 4위는 불교입니다. 근데 제가 불교를 왜 힌두교 앞에 갖다 놨느냐? 불교가 보편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보편 종교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에 민족 종교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이제 표를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자,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는 여러분 어떤 분이 창시를 했느냐? 석가모니라는 분이 창시했어요. 근데 석가모니라는 분은 여러분 제가 1학기 때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인도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크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이제 그 왕자로 태어나서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고통받고, 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그런 인생의 사이클을 누구나 겪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해서 왕궁을 떠나서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에서 시작된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이 불교는 이제 그래서 언제 시작이 됐느냐? 자, 바로 기원전 6세기경 인도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분이 기원전 6세기경 인도 지역에서 이제 창시한 그런 종교가 불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해서 이제 석가모니란 분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 경에 창시가 된 이후에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도와 가까운 지역이 동남아시아 또 동아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먼저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됐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역시 여러분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다가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이 불교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분열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여러분 이슬람교 수니파 시아파로 분열된 것처럼 기독교 신교 구교 이렇게 분열된 것처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분열됐는데 어떤 지역으로 전파된 불교냐에 따라서 불교가 이제 발전된 그런 방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동아시아에는 여러분 대승불교가 주로 많이 전파가 됐고 동남아시아에는 소승불교라는 게 많이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불교가 전파된 지역에 따라 불교의 각각 다른 종파가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승불교는 뭐냐? 대승불교는 여러분 말 그대로 대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대중들한테 열심히 전해야 돼, 열심히 설파를 해야 돼. 그래서 대중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극락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불교예요. 자, 그래서 대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는 대중부 불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대승불교라는 명칭보다는 대중부 불교가 조금 더 이제 적합한 그런 명칭인데 일단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드릴 때 대승불교 또 소승불교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에는 대승불교, 다른 표현으로는 대중부 불교라고 하는 불교가 많이 전파가 된 편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여러분 소승불교가 많이 전파돼서 발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뭐냐면은 대승불교보다는 약간 개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행과 깨달음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가 바로 소승불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그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고뇌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서 개인적으로 해탈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 우리가 번뇌를 모두 버리고 부처님과 같이 우리가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교가 소승불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승불교를 믿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를 소승불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는 상좌부 불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대중부 불교, 소승불교는 상좌부 불교라는 그런 명칭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불교가 전해져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모든 불교는 여러분 살생을 금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그런 지역에서는 살생을 금지하는 교리에 따라서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잘 먹지 않고 수행을 위해서 여러분 오신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절에 우리 사찰에 가 보시면은 사찰에 이제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오신채 이 5가지 매운 채소 역시 굉장히 이게 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오신채는 여러분 종류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추, 달래, 흥거, 마늘 이런 이제 그 채소들인데 이 오신채 종류는 모르셔도 되고 오신채를 금지한다라는 정도로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그런 이제 규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음식 문화가 이렇게 불교에서는 구성이 된 것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찰 음식 같은 거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육식이 없죠. 육식이 없고 이제 야채, 그다음에 곡물 이런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담백한 그런 맛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여러분 불교와 같은 지역에서 창시가 됐어요. 어디? 인도에서 창시가 된 그런 종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도 창시가 됐고 힌두교도 창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힌두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민족 종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민족 종교는 뭐냐면 특정 민족 내에서 수용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특정 지역과 특정 민족에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힌두교는 인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여러분 원형이 된 건 뭐냐?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인도 북부 지역에 들어온 브라만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라만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융화가 돼가지고 인도의 토속 신앙과 결합이 돼서 종교의 형태를 띠게 된 게 여러분 기원 후 4세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가 지금의 힌두교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거는 여러분 기원 후 4세기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이렇게 인도 사람들의 토속 신앙과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를 따와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화력이 굉장히 좋은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힌두교는 이후에 인도 전역으로 전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만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전생의 업에 따라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는 윤회 사상을 믿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전생에 착하게 살면은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고 전생에 여러분 못되게 살면은 다음 생애에 인간 이하의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다. 자, 그런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힌두교는 여러분 카스트 제도 성립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스트 우리 통합사회 시간에 단골로 나오는 그런 사회 제도죠. 뭐냐? 종교적 요소. 자, 바로 이런 브라만교 또 힌두교 이런 종교적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신분 제도이다. 윤회 사상 이런 종교적 요소에 영향을 받은 신분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여러분 1, 2, 3, 4계급이 있다. 이 얘기는 통합사회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많이 들으신 내용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1계급, 가장 높은 계급은 브라만입니다. 종교와 제사를 담당하고 자, 두 번째로 높은 2계급은 크샤트리아요. 정치와 군사를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바이샤 계급인데 이 바이샤는 생산을 담당하는 계급이에요. 농업과 상업,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농업과 상업을 담당하는 그런 계급이 바이샤 계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계급은 뭐냐면은 수드라 계급이에요. 수드라 계급은 도축이나 빨래같이 사회에서 굉장히 천한, 낮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는 뭐 설명을 이제 계속 제가 드렸으니까 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카스트 제도 성립에 강한 영향을 끼친 종교가 바로 힌두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여러분 윤회 사상을 믿고 그 다음에 소를 신성시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는 소가 여러분 그 힌두교에서 믿는 신의 화신이다. 신이 여러분 그 소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 이제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소를 신성시해서 절대로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신을 모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토속 신앙에서 원래 믿고 있던 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믿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한 게 힌두교다 보기 때문에 힌두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신을 모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종교 학자의 그런 조사에 따르면은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도에 있는 겐지스 강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겐지스 강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시작돼 가지고 인도 지역을 관통하는 인도 지역을 굉장히 풍부하게 적셔주는 그런 강인데 이 겐지스 강에서 인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농업 용수도 끌어다 쓰면서 이제 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을 여기서 공급을 받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활상의 그런 특징과 그다음에 힌두교의 신앙 그런 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겐지스 강은 굉장히 신성한 강이다. 자, 그래서 겐지스 강에 몸을 씻으면은 이제 사람의 죄를 씻어버릴 수가 있고 사람이 굉장히 깨끗해질 수 있다. 신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겐지스 강을 신성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겐지스 강에 이 아이를 씻기기도 하고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시신을 화장해가지고 겐지스 강에 뿌리는 그런 풍습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바로 힌두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많이 이제 전파된 종교라 사실 다른 지역으로는 넓게 퍼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힌두교가 이제 신자의 그런 수로는 신자 수로는 불교보다 더 많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자 수가 많은 그런 종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교에 의해 문화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봤는데 이 내용까지 해서 종교에 의해 구분되는 문화적 특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종교에 대해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혹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등교를 하셨을 때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에 의해 인간의 문화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아닌데 이렇게 대략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탐구 활동이 나와 있죠. 음식으로 붙어보자 스트리트 종교 음식 파이트라는 활동을 제가 넣어놨는데 이 활동은 뭐냐면은 각 종교의 교리와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식을 금지하기 때문에 산채 비빔밥 같은 이제 야채와 곡식 이런 걸 활용한 사찰 요리가 발달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힌두교 이런 이제 종교들의 전통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관심이 가시면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이 스트리트 종교 음식 파이트 이 탐구 활동은 제가 수행평가할 때 이거는 체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보시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29페이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서 214페이지에 있는 창의 융합 활동하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교과서의 그 페이지를 캡처해가지고 조금 필기를 더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214페이지에 창의 융합 활동하기라고 해서 세 개의 문화권을 구분해 볼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세계 지도가 있죠. 세계 지도가 있고 각 지도를 문화권으로 구분은 A, B, C, D부터 해가지고 A부터 A, B, C, D, E, F, G, H, I I 문화권까지 총 10개의 문화권으로 나눈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부터 I까지의 문화권이 여러분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부터 차까지 내용 중에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가 지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가 지역은 주로 크리스트교를 믿는 백인들이 살고 있으며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으시면 여러분 힌트를 잘 못 얻으실 수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근데 굉장히 치명적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바로 어떤 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크리스트교를 믿는 백인들이 살고 있대요. 크리스트교를 믿는 백인들이 살고 있으면 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 어디서 사용하죠? 그렇죠? 유럽이죠. 그러니까 이 가는 여러분 유럽 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 지역은 C 문화권에 해당한다. 유럽이 있는 C 문화권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C 문화권, 유럽 문화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지역입니다. 나 지역은 뭐냐면은 인더스 문명과 힌두교 및 불교의 발상지라고 돼 있어요. 답이 나왔죠? 힌두교 및 불교 어디서 발생했다라고 했습니까? 힌두교랑 불교는 여러분 그쵸? 인도 지역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인도가 있는 D 문화권이 바로 나 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 지역은 역사가 길고 언어와 종교 등 문화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지역은 D 문화권, 여러분 인도 지역에 있는 인도 문화권이다. 인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세 번째 지역은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전파됐다라는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어디서? 크리스트교 설명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파냐는 어디냐면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언어와 종교가 전파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던 그런 특징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어디죠? 다 지역은 그쵸?
라틴 아메리카. 자, 중남미 아메리카죠. 지도에서 보시면은 자, 중남미 아메리카는 여기 지도에 J, 초록색으로 표시된 J 문화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 지역은 J 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옛날부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자,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쓰는 언어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어가 주로 많이 전파되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가톨릭이 굉장히 이 지역에 널리 전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도착하기 이전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인디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은 이제 원주민인 인디오와 나중에 도착한 백인들 그리고 이제 주로 백인들이 노예로 삼기 위해 끌고 온 자, 아프리카 흑인들 자, 이 사람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디오와 백인과 흑인과 그리고 자, 이들 사이에 혼혈족 자, 여러 이제 혼혈족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런 여러 인종들이 만든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가 나타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추가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에는 또 이제 자연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표시한 내용이에요. 자,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뭐냐면 상품 작물을 그러니까 이제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작물을 재배해서 먹으려는 목적으로 키우는 이제 작물이 아니라 자, 밖에다가 내다 팔려는 자, 다른 곳에 내다 팔려는 목적으로 기르는 작물이다. 자, 그게 상품 작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은 이런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단일 경작하는 농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대 기후 지역, 그러니까 이 중남미 아메리카가 있는 이 열대 기후 지역에는 옛날부터 자, 상품 작물로 기를 수 있는 열대 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잘 자랐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대 작물. 커피나 바나나, 여러분, 코코아, 아직 카카오죠, 카카오. 자, 카카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상품 작물들을 대규모로 단일 경작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이 중남미 지역에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콜롬비아의 커피나 아니면은 이제 브라질의 뭐 카카오, 브라질도 뭐 커피도 많이 생산하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카카오, 그다음에 커피, 뭐 바나나 이런 등등의 이제 열대 작물들이 자, 상품 작물로서 재배가 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추가해 놓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시면은 자 다문화권은 제2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 라문화권입니다. 라문화권은 여러분 사막과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건조 기후 지역이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과 초원이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지구상에 아프리카 북쪽, 자 그다음에 서남 아메리카 지역, 그다음에 중앙 아메리카 지역 이쪽에 사막과 초원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이제 못 드린 부분인데 여러분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사막과 초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아시아 쪽에 발달한 초원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게 뭐냐면 네, 여기 프린트 28페이지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 자, 스텝이라고 하는 자, 필기만 해놓고 설명은 안 드리는데 자, 스텝이라고 하는 초원이 자,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좀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 기후의 초원을 말하는 용어인데 그 나무나 뭐 거대한 식물이 자라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이제 많이 자라는 지역 여기 보시는 제가 마우스 커서로 표시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된 초원이 자 바로 뭐에 해당한다 여러분 자 스텝에 해당한다 네 여기 스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원도 이제 스텝이라는 이제 초원도 있고, 그다음에 사막도 굉장히 이제 넓게 나타나는 이제 건조 기후가 이제 A 문화권인데, 사막은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사막이 가장 크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렇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가장 크다고 했었죠. 그래서 초원과 자, 사막이 드넓게 분포하는 지역, 자 바로 A 문화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 지역은 A 문화권에 대한 설명인데, A 문화권은 어디냐? 여러분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라 지역 맨 마지막 설명에 주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자, 라지역, 그러니까 A 문화권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A 문화권은 자, 아시아 지역도 포함이 돼 있고 아랍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이름을 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 문화권을 자,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라는 A 문화권이고 이슬람 문화권이다 라는 설명이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의 생활 양식에 대해 보면은 일단 이 지역은 사막과 초원이 넓게 나타나는 건조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후에 적응해서 주로 오아시스 농업이나 유목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막에서는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오아시스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좀 이제 수자원을 그러니까 물을 좀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대규모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는 자 그런 여러 가지 오아시스 농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추야자 같은 거를 기르기도 하고 자 밀 같은 거를 기르는 자 그런 오아시스 농업이 이제 나름대로 좀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자 이슬람 문화권에는 자 주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으며 자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슬람 문화권은 자 화석 연료 그 중에서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묻혀 있는 최대 매장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연환경 또 산업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라지역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오는 지역은 어디냐? 여러분 마지역입니다. 마지역은 북극해 연안의 매우 추운 지역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북극해 연안은 어디냐? 세계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그렇죠. 가장 세계 북쪽에 있는 H 문화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H 문화권은 여러분 지리적인 중심지가 북극이다 보기 때문에 H 문화권은 뭐라고 부르냐? 북극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마지역은 H 문화권, 자, 북극 문화권이죠. 자, 그래서 이 북극 문화권은 굉장히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 같은 거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은 순록 유목과 물개잡이, 그러니까 추운 지역에 적응한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아니면은 어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북극 지역의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기도 하고 뭐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사건의 영향으로 굉장히 이 주변 지역의 자연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 정도로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 문화권, 북극 문화권에 대한 설명까지 자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나오는 자 바지역입니다. 자, 바지역은 어디냐? 유럽인이 이주해서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발전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인이 이주하고 세계적인 산업국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그런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지역. 자, 어떤 지역이죠? 그쵸? 아메리카 중에서 북쪽에 있는 자, I 문화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 문화권은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 앵글로 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자, 미국이나 여기 캐나다 같이 세계적으로 좀 잘 사는 그런 선진국들이 이제 모여 있는 지역인데, 근데 왜 이 지역을 자,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냐면은 29페이지에서도 한번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 지역에 여러분 옛날부터 이제 도착해서 이제 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 지역을 개척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영국 이민자들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제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민족의 이제 후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앵글로라는 말을 따서 이 영국 이민자들이 개척한 자 북미 지역, 북아메리카 지역을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은 유럽인이 이주해서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자,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그다음에 아시아계 사람들의 이민으로 민족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개척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은 자, 영어와 그다음에 개신교의 영향이 좀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지역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했습니다. 자, 바지역은
I 문화권,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사지역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사지역입니다. 사지역은 여러분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죠. 사하라 사막, 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비문화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문화권은 자, 아프리카 문화권인데, 이 아프리카 문화권은 열대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며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주민이 많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문화권 역시 우리가 자, 제2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도 보시면은 뭐 카카오나 아니면 커피, 바나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상품, 작물들이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프리카의 주민들은 원래는 이제 부족 단위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토속 종교를 많이 믿었지만 유럽인이 이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식민지로 굉장히 많이 이제 점령을 했었죠. 그래서 그 식민지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는 크리스트교가 널리 전파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지역은 여러분 비문화권이고, 자, 아프리카 문화권이다. 네, 사지역 비문화권이고 아프리카 문화권이다. 라고 연결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역입니다. 여덟 번째 아지역이에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그럼 딱 답이 나오죠. 어디? 이문화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문화권은 어디냐?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도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특징으로는 여러분 유교나 불교나 한자 같은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는 점이 이제 그런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징으로는 유교, 불교, 한자 등의 공통적 문화적 특징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는 이제 지역 간의 문화적 좀 유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슷한 그런 문화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문화적 유대감이 다른 지역의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강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또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벼농사가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활발해서 쌀을 주식으로 먹으며 젓가락을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공통점을 보이는 지역이 지역. 자, 바로 이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자문화권입니다. 자문화권은 어디냐?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지도 보시면 여기 인도 아래에 있는 인도양과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이 만나는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어딜까요?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는 F문화권이겠죠. 자, 근데 F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어때요? F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죠. 자, 그래서 이 F문화권은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F문화권, 그리고 동남아시아 자문화권은 F문화권, 동남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구분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인도양과 태평양이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양을 끼고 있는 자, 인도와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슬람 지역, 그다음에 또 태평양을 끼고 있는 자, 동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여기 자, 북아메리카 지역 이런 여러 지역의 문화가 한데로 뒤섞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은 불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등 다양한 종교가 함께 분포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뭐 태국이나 미얀마, 그다음에 뭐 베트남 같은 나라는 불교를 많이 믿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나 여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이슬람교를 많이 믿고 필리핀 같은 나라는 크리스트교 그중에 좀 가톨릭 이런 종교를 많이 믿고 있어서 자, 국가별로 다양한 종교가 분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여러 종교의 건축물들이 한 장소에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를 가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여러 종교를 같이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 안에 종교 건축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자, 동남아시아 문화권만이 가지고 있는 자, 그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 문화권에는 또 어떤
좀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역시 이 기후가 열대 기후예요. 덥고 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대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문화권도 우리가 아프리카 문화권이랑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단일 경작하는 농업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자, 동남아시아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는 자, 어떤 문화권이냐, 여러분. 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태평양의 여러 섬을 포함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지문화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문화권은 어디냐? 우리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자, 호주라고 불린 지역이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태평양을 자, 포함하는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문화권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의 지문화권은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유럽의 이주민에 의해서 개척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의 어떤 나라 사람들,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됐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문화권은 유럽 문화와 유사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자, 이 유럽 문화 유사한 특성은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죠? 영국 이주민들이 개척했으니까 그렇죠. 영국 지역의 특징인 자, 영어와 개신교라고 하는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네, 앵글로 아메리카랑 좀 비슷해요. 영국 이주민들이 개척했기 때문에 영어와 개신교 같은 그런 특성이 나타나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독특한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네, 이 오세아니아 문화권의 대표적인 뭐 마오리족 같은 자, 그런 원주민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이 함께 남아있는 자, 유럽의 특성과 원주민의 이제 문화 전통, 유럽인의 그런 문화적 특성과 원주민 문화의 전통이 함께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지문화권, 오세아니아 문화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10개의 문화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가부터 차까지, 그 다음에 A부터, 네. 자, A부터 그 다음에 I까지 문화권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문화권들을 연결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각 문화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설명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우리가 이제 중단원, 1단원 네. 자,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단원, 2단원인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같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네, 약간 시간이 좀 오버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